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댓글에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관계로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현황과 또 제 생각을 차례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12시에 정오에 일본에서 금리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IMF에서는 올해 일본의 금리 인상 횟수를 2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최근 기준금리 변화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2007년, 8년에 일본으로선 엄청난 고금리인 0.5%를 아주 잠깐 찍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제로금리 오래 유지를 했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왔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인플레 압력이 좀 높아져서 조금씩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참고로 이게 좀 자료가 잘못됐네요. 25년인데 25년 1월 달에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게 2008년 이후 17년 만에 0.5%의 고금리에 직면할 상황에 처해 있고요. 참고로 인상 확률은 무려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주요 언론들을 다 본 결과 80% 이하로 점치는 그 매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이보다 높았었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칼시나 폴리마켓에서 이 예상되는 게 이 돈을 걸고 하는 거니까 더 정확하다 해서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냥 주요 언론들의 인상 확률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근데 하나 우리를 굉장히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꺼림칙하다는 거죠. 특히나 작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로 기억되는 그날에 예상치 못하게 기준금리를 갑자기 사실 많이 올린 것도 아닙니다. 요만큼 조금 올렸더니 일본의 지수가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12.4% 사상 최대치 하루 폭락이라고 하고요. 코스피도 기억나시겠지만 마이너스 8.8% 전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개별 종목들은 정말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의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질 수가 없죠. 자, 여기 기사에서는 뭐 하루 만에 마이너스 18%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건 조금은 뭐 과장된 것 같고 제 기억에 고점에서 저점까지 한 마이너스 11% 정도 났던 기억이 나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 내외로 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공포였냐면요. 여기 보시면 기억나시죠? 하락장이 이제 시작된다. 그때 당시 유튜브 썸네일과 기사 제목들이 공포 시작, 하락, 뭐 현금을 뭐 남겨두세요. 이런 걸로 도배가 됐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가 하락장이 시작됐던 위기였을까요? 아니면 매수 기회였을까요? 사실 이렇게 좋았던 기회가 작년에 2번 있었습니다. 8월 5일이 있었고요. 제 기억에 9월 7일인가 그랬어요. 2번 정도. 사실 9월 7일이 더 저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웬만하면 유치해서 이거 인증하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저 뭐 이런 거 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금액은 가렸지만 저 이거 샀습니다. 이게 사야 되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8월 5일보다 저는 9월 7일, 6일쯤에 이더리움을 한 306만 7천 원, 정확히 기억납니다. 306만 7천 원까지 샀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올해 이런 기회가 한번 다시 온다면, 만약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 좀 시나리오를 짜고 대비를 하시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언제든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 제2의 블랙 먼데이를 촉발할 것인가 아니면 덜컹덜컹한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하고요. 어, 사실 이 금리 인상 발표 때문인지 또는 트럼프 취임 때 너무 올라서 때문인지 지금 뭐 미세하게나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뭐 이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좀 확률이 낮지 않을까 블랙 먼데이는요. 그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그때 작년에 24년 8월 5일의 상황과 현재 경제 상황이 미국의 경우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24년 8월 달에 우리가
처음으로 거의 접한 단어가 있죠. 샤메 법칙이라는 법칙이 유튜브에서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무슨 얘기냐? 실업률, 고용이 너무 형편없이 낮아서 이거 너무 이렇게 낮으면 경기 침체 온다가 샤메 법칙이잖아요. 이때 당시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자, 근데 반대로 현재는 어떻습니까? 고용 지표 너무 잘 나와서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주가 떨어지고 GDP 너무 잘 나와서 그냥 G1 혼자가 2위보다 뭐 2배 이상 GDP가 더 높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뭐 고용 지표라든지 뭐 ISM 서비스 지수도 너무 높다고 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 상황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작년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예고 없이 깜빡이라도 켰으면 모르겠어요. 깜빡이 없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덜컹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샌드위치처럼 위아래가 이제 쪼그라들면서 폭탄이 뻥 터져버린 거죠. 그쵸? 근데 현재는 미국이 금리 인하? 아니,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은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현상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와 현재 경제 상황도 다르고, 금리 인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비상업, 즉, 투기적인 엔화의 선물 순매도가 이미 작년 7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70%까지 줄어 있다는 겁니다. 투기적으로 베팅한 사람이 이미 다 청산이 됐거나 아니면 진작에 도망을 갔다는 거죠. 자, 참고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한 자료에 따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잔액 전체가 506조 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청산이 가능한 모든 물량을 통틀어 보면 한 32조 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투기적 자산, 비상업, 그러니까 투기적인 선물 매도 이 포지션이 5천억 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마이너스 70% 줄어든 숫자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용자라고 해도요. 내 청산을 담보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도망갈 사람은 이미 다 도망가고 떠나 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사실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일본 은행이 8월 5일 당시에 너무 놀랐습니다. 본인들도 이렇게 될지 예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부터는 엄청 적극적으로 시장에 총재, 부총재 나와서 이제는 좀 안 할 것 같다. 금리 뭐 상황, 경제 상황 보고하겠다. 굉장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 기억나시겠지만 최근 일주일에 뭐 거의 2일, 3일 연속으로 총재, 부총재가 나와서 우리 금리 인상 할 거야. 우리 금리 인상 할 거야. 그리고 일본에도 정경련 같은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도 기업들 총수들한테 우리 금리 인상할 거야.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최소의 확률, 금리 인상의 최소 확률이 마이너스 80%라는 거는 최소 80% 이상의 기업과 개인들과 트레이더들과 이런 분들이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데이터가요.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와프 거래자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 일본 100%를 이미 반영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NBC 설문조사에서도 19명 경제 석학 중 18명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그래도 거의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자로 보는 이유를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정답은 알 수 없지만요. 그런데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런 뭐 중요한 발표 앞에 고민이 되기도 하시죠. 자, 실제로 그래서 큰 실적 발표라든지 어떤 상황 발표 뒤에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엔비디아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11월이었습니다. 3분기 깜짝 실적. 우리는 예상한 것보다 더 잘했어요. 했음에도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또 작년 8월 뭐 비슷합니다. 역시 깜짝 실적. 그런데 주가가 또 떨어졌네요. 이유를 보니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닌가? 글쎄요. 더 깜짝 실적을 내놨어도 저는 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 11월에도 비슷합니다.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매출이 무려 3배로 늘어났던 줄을 서서 사고 있는 엄청난 실적을 거뒀음에도 또 주가가 하락을 했다. 무슨 얘기냐? 발표는요, 그 당일 하루인데요.
이 실적 발표를 준비하기 전까지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미 뭐 엔비디아 직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비밀은 없다는 거죠. 이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엔비디아의 눈부신 선방을 보고 주식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실적 발표는 그날 하루일 뿐인 거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월에도 깜짝 실적에도 주가 하락.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고요. 사실 오늘도 1월 23일 아침부터 SK 하이닉스가 연간 영업이익 23조 원, 드디어 삼성전자를 제꼈고 뭐 최고가 됐다. 그리고 뭐 직원들 성과급 1500%를 뭐 줘도 뭐 직원들이 안 받겠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자,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5년 지금 확인은 못한 상태여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떨어졌을 겁니다. 반대로 가는 확률이 지금 높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다시 반대의 경우 오히려 실적이 폭망의 경우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 상승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뭐 24년 1월 스타벅스도 어닝 쇼크에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고 해요. 스타벅스 지금도 안 좋죠. 자, 아모레퍼시픽 21년도 3분기 어닝 쇼크 우려.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하죠. 어닝 쇼크가 우려라는 거 보면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이게 오른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24년 7월 뭐 테슬라는 정말 이런 걸 제가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작년 7월에도 너무 내렸나? 오히려 어닝 쇼크에 테슬라가 반등을 해버렸고요. 작년 4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쇼크에 주가가 오히려 급등을 했다.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급등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죠.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발표 당일보다는 저는 가는 과정에 이미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는 그냥 그날 하루입니다. 수개월 또는 몇 년의 노력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을 지나는 과정을 보면 이미 살 사람은 잘 되겠구나 하고 컨센서스에 반영이 돼 있고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럼 이거를 이제 알았다고 해서 뭐 단타를 해야 되고 뭐 슉슉 해야 되냐? 아닙니다. 정말 이러시면 큰일 나는 게요. 특히나 25년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강세장입니다. 정말 닭 쫓던 개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농사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하냐면요. 4년 만에 확실한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 확실한 기회는요. 정말 많아봤자 한 번에서 두 번입니다. 그냥 한 번 치솟고 나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다른 4년을 기다려야 된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그래서 25년은 단타를 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사실 뭐 실적이다, 금리 발표다, 여러 가지 뭐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마다 뭐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 고민이 되실 때는 어떻게든 남들과 조금이라도 반대로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성공한다가 아니고요. 성공 투자 확률이 아주 조금씩 올라가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예상 밖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과 시나리오까지 더하고 더해진다면 25년의 소수를 선발하는 마지막 그 힘든 과정을 잘 통과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